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남과 북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긴 시간 대립구도에 놓였던 남과 북은 지난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남북공동선언 등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은 올해 정부와 북한 당국은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고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역사적인 시기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는 광복 70년 또 분단 70년의 해입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인내하고 그리고 북측을 배려하면서 통일 대한민국으로 이어가야 하는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는 이러한 역사적인 그런 도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야말로 광복의 완성임을 믿고 있으며 인내를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갈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입니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방문, 경평 축구 부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정의화 의장과 함께 남북 국회 회담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과 동북아 정세라는 주요 변수가 남북관계 개선 앞에 놓여있는 현 상황. 한반도는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통일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인가? 남북 간의 신뢰 구축과 미래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 등을 모색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걸입니다.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면서 동시에 분단 70년을 맞는 해입니다. 국회 방송에서는 미래의 대한민국이 열어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해보는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편으로서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연초에 남과 북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는데요. 개성공단의 임금 인상 문제, 또 한반도의 사드 배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남북관계의 변수가 발생하면서 남과 북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아주 불투명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방송 광복 70주년 특집 좌담 그 첫 편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신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부의장을 지내신 박병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박병석 의원입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지금 지내신 정옥임 남북 하나재단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평화통일시민연대 대표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연초부터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유화 제스처를 써왔는데요. 우리가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됐습니다. 분단 70년이 됐고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0년 동안 우리가 풀지 못한 문제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아직까지도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씩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진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으면서 동시에 분단이라고 하는 비통한 사실이 한반도에 벌어져 가지고 7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에 우리는 숱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 그중에 6.25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비극적인 전쟁을 치루었고 그리고 또 남북이 계속적으로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70년 가까이가 흘러왔습니다. 이제 분단의 70년을 해소할 수 있는 그 평화통일로 가고 화해협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원전이 돼야 되는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70년 동안에 그런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이제까지 왔는가?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이것을 곱씹어보고 개선해 나가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을 비방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북한은 사회주의 낙원이라는 걸 추구하면서 계속적으로 70년을 보내왔는데
과연 사회주의 낙원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도 참 답답하고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걸 계속적으로 강조하는데도 그 자세를 못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북한에 대해서 보다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적을 해야 되는데, 정부 입장과 또 우리 국민의 입장이 이렇게 합치가 돼가지고 나가지는 못하고 북론분열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북한에게 자꾸 이렇게 혼돈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말 총체적으로 반성을 해서 북한이 잘못된 부분은 고치도록 하고, 저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정말 현재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국제사회와 함께 길을 기울여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종국에는 분단 70년의 해법을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해결해가는 그런 원년이 되기를 기대하며 맞이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병석 위원장님, 네, 같은 질문입니다. 그 첫 통독 대통령 폰바이체커가 얘기하기를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고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우리가 준비가 되었는가를 한번 짚어보면은 우선 국론이 통일됐느냐, 국민의 공감대가 있느냐, 남북관계의 개선의 의지가 있느냐,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하느냐, 이 모두가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보면 미국과 중국이 이 한반도에서 격돌하는, 즉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다시 격돌하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아시아 재균형 정책, 그 중국의 신형 대국 관계, 거기에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추구, 이런 삼각파도 속에 올라앉은 형국이 되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다는 확실한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또다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우리 한반도에서 충돌하면 우리 1894년에 일어났던 청일전쟁이라든가 1904년에 있던 노일전쟁이라든가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확실한 개선 의지, 진정성, 그리고 국제사회의 포괄적 협력과 지지, 이것을 끌어내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제관계가 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지금 이 탈북 우리 동포들을 좀 도와주는 재단을 맡고 계시죠. 정어금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 재단이 설립 취지가 탈북민들의 정착을 지원하면서 궁극적으로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저희 정관의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아마 많은 것을 함의하고, 또 우리 박병석 의원님 말씀을 이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70년 전에 우리와 지금 현재 우리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고 위상도 높아졌는데, 사실 우리가 분단되어야 될 나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분단됐고요. 또 냉전의 상황에서 유일하게 열전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 또 우리 민족이었고요. 70년 후를 되짚어 보면은 우리가 국제 정치적인 위상이 상당히 고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1세기 국제 안보의 발화점 중에 하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70년의 이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국제 정치에 대한 상당히 노련한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솔직한 그런 진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제 안보상으로 볼 때 한반도가 전략적 요충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발화점이었고 그 냉전이 열전으로 하는 그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정학의 딜레마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는 그 국내 정치적으로 그 지정학의 딜레마를 제대로 간파하고 활용한 바가 있느냐,
여전히 지금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현안에 대한 여야 간의 그 입장 차이라든지 또는 보수와 진보로 대별되는 그 농객들의 갈등을 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큰 시각 속에서 우리의 생존과 궁극적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이 사실 우물안 개구리의 어떤 그런 관성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을 계기로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진정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가는 주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광복 70년입니다. 사실 신민집 그리고 또 동족 상잔의 또 6.25 사변 그리고 분단 정말 지금 시대 정신은 21세기 시대 정신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나라와 이 주변 이 동북아를 보면 우리는 60년, 70년대의 역사의 시기에는 그게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인에는 우리 자체 내의 국내적인 요인, 그리고 남북 상방간의 요인, 그리고 또 국제적인 요인, 이 세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 국내적으로는 이와 같은 우리의 광복 70년의 진정한 의미는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통일로 우리가 가는 건데, 이런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정권의 부침에 따라 가지고 항상 이 문제가 그 남북관계의 특수성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 이슈화한 거, 이건 분명히 남과 북 양쪽이 다 책임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분단은 독일 분단과 달라서 기획 분단이고 사실은 강대국의 하나의 냉전의 산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 분단에 대한 도덕적인 또 국제적인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43년 카이로 선언에서 이 코리아는 독립된 자유로운 국가가 될 거라는 것을 당시 연합국들이 인정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메가드는 46년 스카핀 677호를 통해 가지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올바른 입장을 했는데, 사실 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든가 또 그 하위 체제인 65년 한일협정 체제는 상당히 그 어떤 주요한 연합국의 한 나라인 미국의 이 동아시아 전략, 또 이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어떤 냉전의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의 고유한 그러한 이 광복의 정신은 지금 굴절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네 분께서 각각 그 특징적인 지금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가 이제 그 지난 70년을 한번 좀 진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사람 인간사에도 혹독한 겨울이 있는가 하면 요즘처럼 이렇게 꽃피는 또 4월이 또 있지 않습니까? 봄이 있는데요. 우리 남북 관계에서도 지난 72년이죠. 7.4 남북 공동성명을 사실상 시작으로 해서 남북 관계가 시작이 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혹독한 겨울과 따뜻한 봄이 교차했습니다. 해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유롭게, 또 우리 토론 패널님께서 자유롭게 이러한 지난 70년 과거가 오늘 현재의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좀 박병석 의원님께서 먼저 마이크를 열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아주 동맹국이지만 미국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아시아 정치가 이러한 극동 정치가 일환임에 틀림없는 것이고요. 중국도 우리하고의 경제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지만 중국으로 봐서도 그건 동북아 정세의 하나의 전략의 일환인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 우리 것을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세사의 남북 관계를 볼 때도 남북이 스스로 합의를 했을 때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의 북한의 입장을 존중했지, 갈등을 빚었을 때는 항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왔다 하는 엄연한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06년인가요? 5년인가 9.19 회담, 남북 간의 9.19 회담이 성사됐을 때 그때 유일하게
미국이나 중국, 우방국들이 어떻게 남북관계가 돌아가는지 하는 우리에게 자문을 구하고 의뢰를 했지, 그 이해는 항상 우리가 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가 이제 3년차를 맞이하는데 금년이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임기 후반으로 넘어가면 예, 협상력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과거의 남북관계 회담을 하면서 정권 후반기에 맺은 협정이 잘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금년이 마지막 이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남북관계 가장 큰 전기라고 한다면 2000년에 6.15 남북 공동 성명을 들 수 있을 겁니다. 햇볕 정책의 시작이죠. 이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그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이 평가가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대해서 포함을 해서 우리 황 의원께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분단 70년의 이유를 따져보면은 제가 분단하고 싶어서 분단된 게 아니라는 말씀도 하지만 결국은 북쪽은 소련이 진주하고 남쪽은 미군이 진주하면서 분단이 시작된 거지만 우리 같은 우리 민족끼리도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라는 분이 이제 북한을 들어오고 남쪽에선 또 우리 나름대로의 정부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갈라진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외세에 의해서 갈라졌다고 하지만 우리도 갈라진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냐 하면은 통일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북한은 북한식으로 통일하려고 하고 북한은 그 정권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 옵니다. 북한식으로 통일하려고 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민주주의를 택했고 시장 경제를 택하다 보니까 경제는 굉장히 발전이 됐는데 통일을 추구하는 방법도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씩 바뀌어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그냥 적대시 정책을 할 것인가 이렇게 쭉 지속을 해오다가 나중에 가서는 어떤 것을 했냐면 포용 정책을 하자고 또 해서 김대중 정부서부터 또 그런 걸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은 그것이 효과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생각을 해보면 결국 북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평화적으로 가는 것이고 북한도 개발하고 발전이 되고 화해 통일로 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주지 못한 것이죠. 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노력을 하는데 그 사이에 생겨난 국론 분열이 있고 네. 외국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항상 제 편에 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런 것을 농축된 경험을 가지고 새롭게 한번 접근을 다시 해봐야 되는 그런 기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 70여 년간의 소위 경제나 이 사회 발전의 성적표를 보면 남북 간의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대개적인 아주 대체적인 다 합의된 그런 평가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분단 극복을 그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분단 극복의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적대하는 그런 냉전 정책이냐 아니면 포용 정책이냐 이런 것들인데 우리 두 분 전문가들께서 한번 이 지금까지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통일 문제만큼은 일관성과 특수성을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무슨 정부를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닌데 사실 2008년 이후에 유독히 이 통일이라는 것은 정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헌법의 통일의 주체는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은 평화적 통일을 합니다. 통일의 주체는 양쪽 국민들입니다. 그러면 한쪽은 정부와 국민 이 축이 두 틀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한 7, 8년 동안 시민들이 쌓아놓은 이 소위 말하는 통일에 관련된 물꼬를 트는 걸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금은 뭐 약간 좀 위험스럽게까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사실 정부가 정책을 세워놓으면 한번 바꾸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나 시민단체는 조금 더 오버를 해서 그 정부가 하기 어려운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나라 통일이나 다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상당히 좀 제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제가 잠깐만요. 우리 정 이사장께는 이런 질문을 함께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 전문가시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뭐 드레스덴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통일 대박론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오이사 조치를 지금 해제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과거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이 소위 그 분단 극복의 방법론, 이것의 의미와 이 미래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같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년의 남북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전공자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에 대한 소위 이제 인게이지먼트라 그러죠. 관여 정책이라는 거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2년에 남북 간의 소위 그 회담에서도 있었고 또 91년에 기본 합의문에서도 그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잘 안 지켜졌죠. 그 6.15 공동선언도 사실은 잘 안 지켜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8년 이후로 이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 통일 문제를 논의할 때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영구불변의 진실인 것 같고요. 또 그런 북한이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주의 정권이었는가? 제가 볼 때는 사회주의만도 못한 1인 독재로 3대에 걸쳐서 이 정권을 유지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독특한 그런 그 특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북한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지금 우리가 70년을 반추하면서 앞으로의 70년을 계획하면서 양비론이나 양시론도 저는 그렇게 썩 적절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일관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이제 동감을 하는데 그 일관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또 아마 강론에서 그 논의의 초점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시민이 이루어서 남쪽의 시민, 북쪽의 시민들이 합의를 볼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통일이면 상당히 좋은데요. 제가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에서 사실은 통일 예행 연습을 하는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인데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다수는 굉장히 열심히 정착의 노력을 하고 있고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런 말씀하는 소수도 있습니다. 이 재단도 탈북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덕에 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그 당혹해한 적이 있는데요. 그 저희 보조 사업 하시는 많은 종교인들도 계세요. 수녀님들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언을 제가 엊그저께 들었고요. 또 통일부에서 북한하고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할 때 그 북한의 소위 당국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당신네들 우리 덕에 먹고 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이거 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하는 이유는요. 이제는 좀 진솔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대안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남과 북이 에곤바 같은 인물이 있어서 같이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그 대화의 그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일관성 있게 뭔가를 나가면은 좋겠는데요. 이게 통일이라는 어떤 민족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인물이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은 자신의 정권의 어떤 그 존립과 그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문제 해결의 그 시각을
그 방향으로 틀고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대안이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보면은 남과 북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지금이 70주년 그 어떻게 보면 통일의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화 의지를 표출을 하고 해서 뭔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막상 부딪혀 보면은 그 정치적인 또는 심리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드레스덴이라든지 오이사라든지 통틀어서 분단 극복 방법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셨는데 오이사에 대해서는 아마 좀 약간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드레스덴이라든지 또는 통일준비위원회를 그 만든 취지는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동서독 간의 그런 어떤 기본 그 합의에 의하여 뭔가 통일을 같이 추진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것인데 그 취지가 아직 제대로 좀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교류와 협력이 없는 통일은 허구입니다. 교류와 협력이라는 기본 교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논하는 건 허구죠. 그러면 지난 8년간 MB 정부 이후의 8년간은 남북의 교류는 거의 중단됐습니다. 사실상의 지원액도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과거 정부의 평균의 4%밖에 되질 않아요. 교류와 협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통일을 논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런 고착 상태가 현재 8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10년 이상 지속되면 남북관계를 돌파하기가 이미 어렵습니다. 굳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돌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문제가 뭐냐? 북한의 핵이라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오이사 조치의 해제라는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단계적으로는 뭐 대북 전단 살포, 삐라 살포죠. 따라서 오이사 조치에 대한 과감한 전향적 조치가 없이 남북관계를 돌파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무엇이 통일로 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실용적이냐 하는 것을 논의할 때가 됐다 하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의원님 그 말씀 하시니까 저는 정말 동감해요. 교류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최근에 국회에서 정부를 향해서 왜 물밑 대화를 안 하는가라고 요구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저는 물밑 대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외교의 중요한 그 방법론 중에 하나거든요. 마쿠 협상도 해야 되고요. 근데 아마 이제 그 물밑 대화를 하라는 말씀 중에는 물밑 대화 마쿠 협상을 하는데 과거에 그 이제 논란이 됐던 그런 어떤 그 대화에 뭐라고 합니까? 급부라 합니까? 또는 뭐 현금이 가는 그런 걸 요구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교류와 협력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2008년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남북 대화를 제안을 했는데 그날이 바로 금강산에서 박왕자 여사의 그 총격으로 사망한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가 굉장히 비난을 받았고 또 진보 정당에서도 여기서 교류 더 이상 하시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때 하기도 했었고요. 또 오이사도 사실은 배경이 천안함 폭침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2008년 이후에 그 교류와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건 바로 그런 박왕자 여사 사건이라든지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사태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이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교류 협력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해야 되고 맞는데요. 그게 46명의 천안함 그 용사들 또 한주호 준이 이러한 어떤 거의 그냥 그 우리나라의 아들들을 수장시키다시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5년 있다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 선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다른 국가가 존립 이유, 정부의 존립 이유는 그 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인데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뭐 북한의 아무런 그런 그 조처나 유감 표명이나 재발 방지가 없이 이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한 5년 전에 이렇게 도발을 하고 폭침을 가다 5년 후에는 다 없는 것으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잘못된 선례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될지 전 그게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도 그렇고요. 북한 핵 문제도 그렇고요. 이것들이 전부 다 지금 우리 남북 대화나 교류나 이런 것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 요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초부터 계속해서 그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오이사 조치 문제를 포함해서 이 남북 관계 걸림돌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를 한번 논의해 보시죠. 황 의원. 글쎄, 아무튼 교류와 협력이 없어서 되겠느냐, 우리 박병석 의원님 말씀하신 건 저도 동감을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정호임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그런 걸 다시 안 하겠다라든지, 재발 방지 약속을 한다든가, 잘못된 건 시정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건 얘기를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자. 그리고 용서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는 걸 제대로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 남한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분명히 북한 쪽에다가 물어봐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핵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도발과 압력을 집어넣고 있는 그런 사태 속에서, 이건 우리 남한에서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핵과 미사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북한도 원래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정권 유지 차원에서 핵을 만들고, 정권 유지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군사적 도발을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런 남한의 입장에서는 정말 딱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덮어놓지 지나가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교류협력을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조건을 과거 거를 다 무시하고 가자고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이사 조치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책임진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을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나오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대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남한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한테 요구하는 걸 들어보면 북한이 잘못된 부분이 뭐라는 걸 알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저희도 그냥 무조건 북한에다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이사 조치도 그런 측면으로 해서 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또 남북 대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 오이사 조치도 해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오이사 조치를 무조건 풀고 나서 만나야 된다, 먼저. 이런 식으로 조건으로 나오는 거는 순서가 맞지 않고 참 대반복되는 그런 갈등만 자꾸 불러일으키게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북한이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금 말씀이시거든요. 예, 이 교수님. 사실 오이사 조치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연속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잘못한 거죠. 그리고 또 북한이 지금 핵 문제를 비롯해서 정말 남북 관계나 국제사회에서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고 분명히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볼 때에 남북 관계 측면과 또 국제사회 측면, 남북 관계 측면에는 우리가 군사적으로 경계해야 될 대상인 동시에 또 뭔가 모르게 이 한반도에 같이 평화 통일, 분단체제 극복을 해 가야 될 동반자라는 이 이중성, 특수성, 잠정성, 이런 측면을 항상 우리는 또 고려해야 되고, 국제사회의 또 흐름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오이사 조치 부분은 사실 저는 우리 정부가 오이사 조치에 대한 조치를 한 자체에 대해서 저는 또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좀 그 정책을 조금 유연하게 좀 해줄 수는 없는지, 지금 우리 대북 정책에 가장 나는 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조금 융통성을 부렸으면 좋겠다. 진정성, 원칙 이렇게 하지만은 나는 이 남북 문제만큼은 아까도 정호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은 조금은 좀 뒤에서 소위 비공식적인 대화도 있어야 되고, 또 반드시 논리적으로만 풀 수 없는 이 분단 자체, 남북 관계 자체가 비논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문제를 풀어갔으면 이렇게 생각되고, 어떤 경우는 사실 오이사 조치 경우만 하더라도 저는 싸워도 만나야 된다. 물론 그 명분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 쪽에 또 성명서 나가야 되고, 그쪽에 또 요구할 것도 다 얘기를 해야지만, 그러나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접촉이 없다. 그리고 정부가 못 만나면 비공식적으로 민간 부분이라도 좀 터서 교류 협력해서 끊임없이 이쪽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뭐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오이사 조치 내용을 보면요. 이게 사실은 개성공단 제외하고 다른 부분 다 금지시켜버리고 제3국에 만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것 이거는 너무나 경직된 정책이 아닌가. 제가 아까 우리 이 황진아 의원이나 혹은 정원근 이사장 말씀을 좀 요약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은 오이사 조치 얼마든지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건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명분을 북한이 제공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박 교수님. 예, 이제 북한이 책임이 엄중하죠. 예, 엄중하죠. 예,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았고 유엔 결의를 제재를 받았고 우리의 오이사 조치를 받았습니다. 국제규범을 따르는 북한이라면 당연히 사과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근데 우리 정부의 입장도 지금 너무 오이사 조치 남북 교류가 중단된 지 오래되니까 변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 하는 입장이었다가 이제는 대화하면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현실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오이사 조치 이후에 북쪽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받았죠. 그런데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에 보면 오이사 조치라는 피해액이 북한은 2조 4천억, 대한민국은 9조 4천억, 4배입니다. 그 다음에 유엔 제재 조치, 오이사 조치를 통해서 북한의 목을 졸랐고 봉쇄 조치를 했는데 앞문은 닫혀 있었지만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중국하고 교역을 계속했죠. 그러면 북한이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이명박 대통령 말기 시절에는 67%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무려 89%예요. 중국의 교역액 중에 무려 89%가 중국에 예속된 겁니다. 북한에. 네. 북한이 교역액 중에 90%가 중국에 예속된 거죠. 계속 의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하자원, 그 다음에 SOC 건설 같은 것에 90% 이상이 중국에 의존되고 있어요. 잠깐요. 그렇게 되면 또한 북중 국경 그리고 북한의 경제특구에서는 중국의 돈, 위엔화가 공식화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얼마나 심각했으면 김정일 노무현 대화록을 공개한 걸 보면 김정일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 북한을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의 동북 사성처럼 생각하고 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조차도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예속되는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돌파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이명박 정부의 비핵 3천보다 훨씬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드레스덴 정을 발표를 했는데 북한의 반응은 뭐냐면 흡수 통일의 일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후에 우리 통일준비위원회 사실상 책임을 지는 부위원장께서 우리가 북한의 붕괴에 대비한 흡수 통일 전략이 있고 조직팀이 있다. 심지어는 그 엘리트 계층, 그 지도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계획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로가 신뢰를 못 주는 것이죠. 예, 지금 알겠습니다. 잠깐요. 네. 서로가 과거처럼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 남북관계에 돌파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박병석 부의장님 말씀은 이런 거죠. 오이사 조치에 대한 피해가 크다. 남쪽이 훨씬 더 크다. 다음에 두 번째, 북한이 중국하고 여전히 교역을 할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져서 결국 오이사 조치의 결과가 오이사 조치를 통해서 의도했던 남쪽 정부, 우리 정부의 뜻과는 정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이사 조치를 빨리 해제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중국과도 긴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 교류는 뭐 더 활발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북한하고 직접 상대하면서 얘기뿐만이 아니라 중국하고 대화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주변국을 통해서 그러한 노력을 같이 해가지고
남북한이 교류가 될 수 있는 여건도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다 대고 지금 박근혜 정부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 MB 정부에서도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한 것이냐. 그 지금 뭐 한참 뒤에 나타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정상회담도 시도를 했었고 지금도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선조건으로 5.24 조치부터 해제를 하라. 자꾸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 그거 다 무시하고 덮고 넘어가자. 이거는 또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답답한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최소한 남한 쪽에서 여야가 다 같이 마음을 합칠 수 있고 아까 이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도 또 그다음에 정부와 함께 목소리를 맞출 건 맞춰야지. 만일에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북한 쪽에서는 이걸 우리가 5.24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고 자세를 안 바꿔도 남측에서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법 많다. 이렇게 아주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그걸 믿고서 개선을 안 하고 하는 이유는 없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남 분열이 아니라 남한이 여야 국민과 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북한을 설득시키고 그런 자세로 나가야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도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용기를 줘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아까 정의 사장님 잠깐 발언 요청하셨는데.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우선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류 협력이라는 거는 자유롭게 통행하고 통신하면서 그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투자를 하고 또 기업가들이 투자해서 공장을 운영하면은 소위 이제 급여를 노동자들이 받는 그런 상황을 이제 상상하는데 실제로 개성공단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은 굉장히 실비에다가 쿠폰을 받고 당국이 지금 다 가져가고요. 지금 북한에서 임금 올리라 그래서 지금 남북 간에 또 긴장이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북한이 특수하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여라 하게 되면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바로 그 나쁜 선례입니다. 당연히 교류하고 저는 그래서 민간 간에 교류 협력하는 건 우리 정부가 활수하게 다 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아까 5.24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금강산, 그다음에 개성공단, 그다음에 5.24 이전에 그걸 보면 사실 가장 많은 현금이 올라갔던 것이 5.24로 막은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개성공단으로 북한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라든지 금강산으로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5.24를 막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현금이 훨씬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가들이 9조 얼마를 손해를 보고 북한이 2조 얼마를 봤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다는 거는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도움을 받고 또 물건을 이제 중국을 통해서 하고 지금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을 취해서 북중 관계가 나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중국이 북한의 구명조끼 역할을 하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교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가장 원칙적인 거는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측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보를 강조하면 강경 보수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현실이 저는 조금 안타까운데요. 이거는 국가 존립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인프라 SOC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요번에 우리가 중국이 하는 AIIB에 이제 결국 가입하기로 했는데 저도 좀 아쉬웠어요. 왜 우리는 진작에 동북아 개발,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도 이제 그런 안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걸 좀 적극적으로 좀 주도를 해가지고 사실 동아시아에서 인프라 개발해가지고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은 아마 한반도 쪽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 주도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북한의 위안화 주도를 말씀하시는데 이미 아이브 여기에 가입함으로써 이미 그 위안화 주도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현실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조금 그거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할게요. 우선 개성공단의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고립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만나는 겁니다. 100%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없는 것이죠. 임금의 인상의 문제는
우리 남북 합의에 따라서 상의하게 돼 있는데 일방적으로 올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5.24 조치 해제는 무조건 해제하자는 게 아니에요. 납북 국군 포로 송환, 그리고 바로 지금 13만 명이라는 이산 가족의 전면적이고 상시적인 상봉, 이런 거 하고 교환하자는 것이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해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 박근혜 정부, 현 정부에 있어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보다 진전된 내용을 많이 내놨어요. 그런데 액션 플랜, 실행 계획이 없습니다. 부어만 있지 실천이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국회에서 통일부 장관한테 또는 국무총리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통일이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우리 통계는 아니지만 55조 내지 277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통일이 되면 얼마만한 효과, 편익이 있습니까?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이 그동안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만 강조를 했지, 통일이 되면 얼마만한 효과가 온다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국민적 공감대, 젊은 사람들이 왜 자꾸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갖느냐? 그것은 통일이 되면 못 사는 북한 사람들한테 왜 내 세금 줘야 되냐 하는 현실적 이유가 많이 가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을 요구하려면 통일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데 통일 효과는 얼마입니다 하는 최소한의 정부의 연구 자료는 내놔야죠. 따라서 지금 정부가 구호만 있지 실질적 액션 플랜이 없다. 그것을 내놓고 국민의 공감대를 구하도록 노력을 해라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예. 지금 저 여러 가지 말씀 이제 오가는 가운데서요. 지금 사실 5.24 조치 문제라든가 이런 더 우리가 해결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또 북핵 문제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 남북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동북아 균형 전체의 문제이고 또 세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장희 교수께 이제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그러면 국제적으로 지금 육자회담도 역시 그 지금 거의 뭐 지금 별로 무용론도 지금 나오고 있고 말이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도 좀 많이 우리 저 운동하시잖아요. 북한 인권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국제적 상황 속에서 또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조성해야 될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걸 같이 함께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홍 교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시는데 현안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첫째는 북핵 문제가 참 핵심이고, 두 번째는 동북아의 평화협력, 세 번째는 남북관계 개선. 이 3자가 선순환적으로 이렇게 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동안의 북핵 문제를 너무 커버렸어요. 아까 어느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2005년 9.19 공동선언이라는 것이 사실 육자회담에서 가장 우리가 낼 수 있었던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천이 되지 못했죠. 그 당시에 그 9.19 공동선언이 이 핵 문제가 오늘날 딱 나오니까 사드 문제니 이제는 소위 9/11 미국의 사실 9.11 테러 사태 이후에 국제사회가 9.11 이전과 이후로 국제사회의 국제정치, 국제법 이렇게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 핵 문제가 중심에 서니까 모든 이 남북관계 이론들이 전부 다 보호혁을 막론하고 주변 국가도 이제 재고를 하는 이런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5.24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전에 왜 이와 같은 데까지 왔느냐 하실 근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조금 짚어보면 사실 2005년 9.19 공동선언 미국이 원하는 북핵 폐기, 북한이 원하는 체제 생존과 경제 협력, 남한이 원하는 남북관계 개선, 이것이 몽땅 소위 우다웨이가 위원장을 하는 그 육자회담에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실천되지 않는 데는 나는 상당히 그 당시에 미국 자체 내에 그 법무부와 그 외무성과의 여러 갈등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됐죠. 그 당시에 그 금융관계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9.19 공동선언이 모범 답안이 만들어질 때는
우리 정부의 아까 우리 박병석 의원님 말씀했습니다만은 주도적인 그런 주체적인 그런 어떤 능동적인 우리가 외교 능력이 있었어요. 우선 북한하고 대화가 됐고 중국하고도 대화가 됐고 그 압력으로 미국을 조금 압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걸 실천한 단계에 가서 우리 정부가 좀 더 밀어붙였으면 미국을 설득했으면 됐는데 지금 뭐 상황이 지금 저는 이 남북한의 우리 주변 상황이 뭐 조금 표현이 거칠은 몰라도 대한제국 만렙 이상으로 참 우리나라가 외교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시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 외교가 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적게는 오이사 조치를 하지만 그 근본 원인에 우리 정부의 책임 있는 역사의 주체에 있는 사람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 이게 책임이 있습니다. 난 정말 우리 외교가 제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이장희 교수님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 게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전체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육자회담의 결렬의 책임은 저는 북한에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미국과 북한이 2013년인가요? 229 회담이라는 거. 공동선. 그러니까 2005년에 9.19 공동선언이고요. 13년에 229 회담을 통해서 합의를 했는데 북한이 이걸 깨고 이제 미사실 실험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육자회담을 깬 기본적 책임은 전 북한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깼지만 그 원인을 조금 의원님이 아십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육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육자회담이 됐든 사자회담이 됐든 성사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성사시킬 거냐? 지금 중국과 북한의 입장이 거의 일치하고 대한민국과 미국의 입장이 거의 같은 입장이에요. 저쪽에서는 문턱을 낮춰달라. 우선 대화하면서 풀어가자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먼저 조처를 다 하고 대화하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 아래 사실상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시키지 않았으면 모르되 우리 그 국정원장이 2013년에 국회에 와서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됐다. 그 다음에 주한 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핵탄두가 소형화, 경량화 돼가고 있다. 지금 고도화 돼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시간이 우리 편이냐? 압박이 계속되고 제재가 계속되고 육자회담이 8년간 정치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 문제를 고도화시키고 있다. 육자회담의 근본적 목적이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어떻게든지 육자회담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필요하면 대한민국도 미국에 요청할 것은 요청해라. 그런 게 제 주장입니다. 지금 황 의원님이 지금 국회 국방위원장이시죠.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정 이사님께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자회담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또 우리가 더 외교력을 발휘해서라도 육자회담이 이루어지고 핵이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능동적으로 나가야 한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 동의도 하지만은 지금 가장 그 육자회담의 주도국인 중국이 가지고 있는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중국하고 가장 가깝게 그래도 접근해하고 있는 정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북한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하고 이렇게 가까우면서 이렇게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육자회담 종주국이라고 하는 중국이 사실 육자회담을 제대로 개최시킬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북한 핵을 정말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강압을 또 압력을 집어넣고 있냐 이런 생각에 있어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참 아쉽고 우리 한국이 그런 측면에서 외교력을 더 발휘해서 했었으면 좋았는데 노력을 한 것이 아직까지 미흡하다 하는 쪽에서는 우리 외교력도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 북한은 무조건 대화를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조건을 거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5.24 조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5.24 조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5.24 조치에 대해서 해제해놓고서 남북이 만나서 실무회담을 하자든지 정상회담을 하자는 쪽으로 접근은 지금 제가 박병석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오히려 여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외교력으로 해야 될 건 뭐고 중국한테 더 강력하게 얘기할 건 뭐고 우리가 남한 자체에서도 힘을 합쳐서 여와 야가 북한을 깨우쳐주는 노력 그리고 북한을 설득시키는 노력 외교력을 하려고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되겠다. 남한 내에서 자꾸 이렇게 흐트러진 의견 가지고서 접근을 하게 될 때 북한한테 주는 시그널은 결코 긍정적으로 갈 수가 없다. 북한이 안 변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주게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우리가 국론 이걸 합치를 시켜야 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팩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누가 전제 조건을 붙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육자회담에 관해서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전제 조건을 붙이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5.24 회담에 관해서는 북한이 전제 조건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하나만 더 붙이면요. 그 황 의원님 그 말씀에 그 워딩은 나타났지만 이명박 대통령 그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 밑에 흐르는 기저가 대북 정책에 대한 그 압박 정책, 뭔가 이렇게 압박을 하면 뭐 모두 우리 말을 들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늘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기를 들고.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그건 북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보다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가장 문제가 사실 체제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협력이라든가 이런 여유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강경정책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큰 실수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도 조금 유연한 정책을 좀 쓸 필요가 있지 않냐. 제가요, 그 말씀을 그냥 그 말씀드리니까 하시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아직까지 써본 적은 없는데 북한이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우리가 자꾸 간섭하기는 어렵지만은 정말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이 제대로 가야 돼. 우리가 북한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쪽이 아니잖아요. 북한 정권도 살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0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북한이 계속 걸어온 길을 당신 길이 맞소라고 계속 해줘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예. 그 마지막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거든요. 좀 짤막하게 91년에 미국이 그 한반도에 배치하고 있는 전술 핵무기를 모두 철수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남북 그 비핵화 공동선언도 있고, 그래서 IAEA 사찰 받으면서 북한 핵 문제라는 게 이제 터진 거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또 제네바 합의라는 걸 94년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북한이 97년부터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는 이미 이제 뭐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사실이에요. 육자 회담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박병석 의원님께서 그 턱을 높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2013년 2월에 합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합의를 하자는 게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고요. 그것도 못 하겠다는 게 지금 북한의 입장이에요. 분명히 정리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턱을 높이고 낮춘 게 아니라 이 합의문을 이렇게 같이 합의를 했다가 자꾸 이렇게 문을 내려주는 거에 대한 선례가 오늘날의 현실을 만든 측면이 있다는 거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란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국제적으로 핵 합의를 한 것처럼 지금 알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또 우리한테 주는 함의가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두 분도 핵 문제가 굉장히 우리한테 심각한 안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그 비대칭적 살상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면 적어도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그 일정 정도의 일관성과 원칙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대화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초점이요. 북한의 핵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란은 왜 미국하고 협상해서 살아남고 리비아의 가다피는 죽었느냐. 그건 핵을 가졌냐 안 가졌냐의 차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핵은 북한으로 봐서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정된 뒤에 핵을 내려놓지 중간에 핵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핵을 내려놨을 때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
하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안 내려놓는 겁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잠깐만요. 비핵 삼천이라는 것도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예. 북한으로서는 핵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단계인데 핵을 먼저 포기해야 3,000불로 만들어 주겠다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된 겁니다. 핵은 가지면 안 되죠. 우리가 핵을 지고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은 계속 핵을 지금 고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6자 회담이 틀이 됐던 4자 회담이 틀이 됐던 북한을 끌어내가지고 협상을 해야 된다. 네. 그런 게 주장입니다. 자, 근데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밥맛이 좋아지면 쌀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하실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네 분 오늘 출연해서 좋은 말씀 감사한데 이제 지금 우리가 논의한 것은 사실은 통일 혹은 분단 극복을 목표로 지금 삼아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반드시 달성해야 될 목표, 최종적인 목표다. 근데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통일을 통해서 동북아의 긴장도 완화하고 핵 문제도 없애고 5.24 조치 해제하는 거 통일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상을 전환해 보는 것도 대단히 좋은 접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발언을 한 30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장희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을. 네. 제 생각에는 분단 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지금 현안 핵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주변 문제의 가장 핵심은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 역사 남북한 문제를 이끌어가는 분명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신 있게 능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북측하고의 대화에 있어서도 너무나 지나친 경직된 상호주의라든가 또 이런 측면을 좀 이젠 가하고 자신 있게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정부와 또 국민과 함께 이렇게 두 축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정부가 국민들의 교류 협력 정치 군사 부분에 이런 것까지 막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정 이사장. 네. 예. 지금 홍 교수께서 통일 대박 쪽에 어떤 그 화두를 던져주셨다면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장희 교수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비정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민간 분야의 교류라든지 또 정부 간 대화에 있어서 투명성이 전제되는 한 물밑 대화, 마쿠 대화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핵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가장 국가와 정부의 존립 근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사실 밥을 한 끼 굶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당장 목숨과 안보와 관련된 일은 1분 1초에 대해서도 치밀한 그리고 단 1%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되는 게 정부를 수임한 담당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또 관계자들의 소임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두 분 의원님께는요.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계류 중인 법률안이 한 130건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건 중에 1건 정도, 약 47건이죠. 36.2%입니다. 이것이 대북 또는 통일 관련 법안인데요. 아직 제대로 통과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차원에서 우리 남북 관계 또 통일 이런 문제에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포함해서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병석 위원님. 네. 예. 남북 화해와 협력, 통일의 길은 굳건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대전제를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통일 대박론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남북 화해와 협력 통일이라는 것이 관념적, 당위론적 단계를 넘어서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해야 될 과제다.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합쳐질 때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북한은 중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법 중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 인권법 여야 합의하에 이번에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문장이 되고요. 남북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견해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야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 바로 남북 문제고 안보 문제다 하는 것을 힘주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병석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안보가 가장 기초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초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접근 방법에 있어서 자꾸 이 편차가 나가지고 지금 여야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분단 70년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70년 통해서 경험을 해보니까 북한이 하는 식으로는 안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진짜 북한에게 용기도 줄 수 있고 북한에게 깨닫게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 남북 대화를 통해서도 하고 우리의 외교력을 통해서도 해가지고 결국 남북 개선이 될 수 있는,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이제 70주년에는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광복 70주년 그리고 분단 70년을 맞는 금년 남북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또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국회방송 광복 70주년 기념 특집 좌담의 첫 편에서는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눠봤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주신 네 분 패널 감사드립니다. 역사적인 기점에 서 있는 2015년 올해 분단 이후 남과 북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광복 70주년 특집 기획 좌담 첫 순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